안녕하세요. 정연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법인돈 10억 6.79% 세금으로 개인화하는 방법. 2025년 개정세법에 맞춰서 좀 변경된 내용도 있고 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 채널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 주제들로 시리즈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 법인 잉여금 10억을 6.79%로 가져오는 방법. 이미 알고 계신 대표님도 많으실 거예요. 자사주. 네, 스텝업을 통한 자사주죠. 일반 자사주가 있고요. 또 단계를 좀 거쳐서 부부 증여를 활용하며 공제를 활용해서 세금 없는 자사주도 있습니다. 또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배당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통한 감액 배당. 자, 요게 현재 우리가 이제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법인의 이익을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세금이 낮은 혹은 없는 방법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방법들은 좀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또 이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런 절세 전략이 들어갈 때 모든 과정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 회사의 제도입니다. 법인은요, 주식회사는 정관이라는 게 있죠. 우리 개인 사업자 때는 없었는데 이 정관은요, 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이죠. 특히 주주와 임원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이 정관에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익을 개인화한다는 것은 주주로서 아니면 경영자로서 엑싯을 하는 건데 이 주주와 임원의 엑싯에 대한 내용은 우리 근로계약서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출구 전략을 세울 때 사실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제도 정비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차례대로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다음번에 진행될 또 감액 배당이나 정관 정비도 알림 설정해 두시고 꼭 시청하셔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남긴 거 세금으로 절반 혹은 또 60% 세금 내고 실제 나는 40%, 50%밖에 쓸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내용이죠. 법인에서 어떤 이익을 쌓아놓고 또 그 이익을 개인화했을 때 세금 차이가 많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또 합리적인 세금으로 내가 개인화할 수 있느냐를 자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은 요 내용을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똑같이 시범이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는 나는 5억밖에 못 받고 또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 10억을 고스란히 다 받고 또는 9억 또는 8억 또는 7억. 네.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엑싯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달라지거든요. 물론 이런 방법들이 모든 회사가 또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조건이 된다면, 내가 이 조건이 된다면 이 방법 먼저 쓰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 함께 볼 건데요. 우리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0억을 6.79%로 개인화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0년 이내 부부간의 증여가 없었다면은 10억이 아니라 12억을 세금을 아예 안 내고도 개인화할 수 있는 전략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지금 또 다루게 되는 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좀 바뀌는 부분이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이 좀 확대가 됐고요. 이 확대가 된 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빨리 증여 공제를 안 쓰신 대표님들은 빨리 쓰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작년까지 증여받은 분은 올해 바로 양도를 하셔도 양도세 2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양도세 2월과세가 뭐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2억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이제 6억이 됐어요. 그래서 팔려고 보니까 우리 양도 차익이 4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겠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내가 팔면 취득가가 2억이니까 이거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어요. 10년간 배우자 증여가 없어서 6억으로 그대로 증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아파트를 팔려고 보니 6억에 받아서 6억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이 되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양도세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법을 바꿨냐. 자,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증여자,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남편은 저한테 6억에 받았지만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이 6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2억을 빼줘서 결국은 제가 팔 때와 양도차익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요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도 과거에는 이런 양도세 2월과세 규정이 없었고요. 5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를 너가 증여받은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고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로 적용하겠어. 요게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이었고요. 요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등은 증여를 받고 양도를 할 때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은 다 증여받은 금액으로 안 하고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 가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법 바뀌기 전에 증여를 많이들 하셨죠. 그래도 10년보다는 5년이 짧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자산이 중요한데요. 적용 자산이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식을 증여받아서 양도하는 일을 많이 했었죠. 왜? 양도세 2월과세 적용 재산에 이 주식은 포함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분부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용 대상 자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자산이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식도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취득가를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증여해준 사람 가격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다행히도 양도 일전 1년으로 이렇게 픽스가 됐고요. 사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개정안 확정되기 전에 1년 너무 짧다. 2년으로 해야 된다. 더 길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요번에는 다행스럽게 1년으로 개정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부동산도 예전에 5년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주식은 언제까지 1년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대표님들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기회가 있을 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아쉬워하시는 것은 나중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 소장님 방송에 차등배당 자녀한테 해주라 그럴 때 했어야 되는데 부부 중요 활용한 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증여 후 양도, 증여 후 소각에 대해서 그간 뭐 과세 건도 있었고요. 소송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대표님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증여 후 소각 목적의 자사주 혹은 보유 목적의 자사주. 소각 목적은 주식을 없애는 거죠. 없앨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건 배당으로 보고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보유할 목적으로 자사주를 한 경우는 양도로 보거든요. 이게 과연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에서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증여하고 나서 소각이나 양도를 하는 것, 소각 목적이나 보유 목적의 자사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증여의 과정 그리고 이 자사주의 과정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1단계는 이 주가 평가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을 거고 2단계는 이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3단계는 이 주식 대금, 이 대금에 대한 사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대금은 반드시 소각하거나 양도하신 분이 사용을 하셔야지 이걸 증여해 준 사람이 쓴다. 이것은 과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법인의 이익을 엑시트하는 것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왜 올릴까요? 그냥 법인 돈 내가 대표인데 그냥 갖고 오면 되지 않을까? 내 회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법인은 엄밀하게 별도의 법 인격체입니다. 대표님이 마음대로 법인에 있는 자금을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뭐가 돼요? 가지급금이 되죠. 네, 가지급금은 저희 영상에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임시로 계정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자금들이 이제 결산할 때 이 회사의 오너인 대표이사님께 대표이사님이 빌려간 걸로 계정이 되고 이것은 1년에 4.6%씩 인정이자가 발생을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단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상적으로 법에 맞게 엑싯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주로서 엑싯할 수 있는 방법과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엑싯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세목도 다르고요. 세율도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인화 하냐에 따라서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우리 대표님들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경영자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경영자로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대표적으로 보수가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퇴직할 때 퇴직금이 될 거고. 그런데 대표님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 내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본금을 낸 사람은 주주라고 하잖아요. 주주는 투자자고요. 사실 법인에서 사업활동,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면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각종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경영자의 보수입니다. 이런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은 누구의 걸까요? 바로 주주의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주주의 것이에요. 제가 자꾸 대표님이라고 하면 이제 경영자와 혼동할 수 있어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투자자로서의 주주의 몫입니다. 그러면 주주는 뭘 받을 수 있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 주식을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법인에 매각을 함으로써 법인에 양도를 함으로써 주식 대금을 받는 게 바로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거고요. 나온 김에 조금 짚어드릴 부분이 있는데 요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내가 투자한 자본을 환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좀 25% 정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주로서 내가 엑시트 할 수 있는 거는요. 감액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 잉여금의 재원을 소각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역시 보시는 것처럼 세금이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법인을 활용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내가 엑시트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법인에서 법인 쪽으로 이익이 가니까 우리 자녀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예전 영상보다 조금 추가된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표님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자녀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강조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대표님들의 연령대가 이제 승계를 하셔야 될 연령대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녀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세, 또 증여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솔루션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주와 경영자 대부분은 이제 요게 같아요. 다른 경우는 이제 뭐 전문 경영인이 있는 회사만 다르죠. 그 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내가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주면서 경영자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엑시트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대표님들 나온 김에 어떤 경영자의 책임, 또 권리, 또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경영자로서는 당연히 급여와 뭐 퇴직금, 상여 등을 받으시겠죠. 물론 요거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부인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과거에는 사실 뭐 규정 없이 급여나 상여를 가져간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는 이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 꼭 좀 챙겨 놓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경영자는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죠. 특히 이제 그 임원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의도하든 안 하든 손실을 끼쳤을 때,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역시 정관에 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 한도를 안 두면 어떻게 되는데 무한 책임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대표님들 정관에 그 임원의 책임 한도는 반드시 좀 넣어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주주로서 임원으로서 권리와 또 의무가 각각 다르고요. 주주 나왔으니까 체크해 드릴게요. 주주는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이익만큼 청산소득세를 낸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점주주. 과거에 이 과점주주 때문에 그 차명 주식을 많이 두셨는데 제가 왜 그러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과점주주 때문에 큰일 난다고 그래서 주식을 내가 50%만 갖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으로 해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과점주주의 책임은요 바로 요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차 납세 의무는 어떤 거냐, 법인세나 부가세를 안 내고 이제 폐업을 했을 때, 또 혹은 이게 뭐 장기적으로 체납이 됐을 때, 그 과점 주주 50%에서 한 주를 더 가진 이 주주를 우리가 과점 주주라고 하고요. 그 지분만큼 그 체납에 대해서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넘게 대표님들 컨설팅 하다 보니까 법인세나 부가세를 체납을 한 케이스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 때문에 주식을 차명으로 두신 대표님들이 아직도 있다면 이거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부동산이 실명제잖아요. 주식이 언제 실명제로 바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또 대법원에서 또 거론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대표님들 내가 주주로서 경영자로서 권리와 의무 꼭 체크하시고요. 특히 주주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영자는 바꿀 수 있지만 사실 주주는 이 주식을 팔기 전에는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회사의 이 자산에 대한 권리는 바로 주주가 갖고 있으니까 대표님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게 이런 제도 부분을 잘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데 법인의 돈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 맞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재무 건전성에도 좋고요. 잉여금이 있는 게 절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잉여금이 많을 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예요. 법인의 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경영자로서 주주로서 엑짓을 안 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회사에는 돈이 잔뜩 쌓여 있는데 투자자인 나는, 경영자인 나는, 경영자로서 급여를 받았겠죠. 근데 우리 대표님들 회사에 재투자를 위해서 급여도 최소로 받으세요. 그래서 급여는 받아서 생활에 다 쓰시고, 혹은 심지어는 그 받은 급여에서 리베이트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상담 진행한 회사 정말 좋은 회사인데 대표님 통장이 영원이 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배당을 하게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 이게 그 회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급성장하는 회사들이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만 돈을 쌓아놓으면 대표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얘기죠. 부자 회사, 가난한 CEO. 안타깝게도 많은 대표님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소장님 얘기했던 부자 회사 가난한 CEO가 바로 저예요.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이제 부자 CEO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엑짓을 하게 되면 세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좀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시간 분산, 제가 늘 얘기하죠. 절세의 핵심은 분산입니다. 어떤 분산이요? 시간 분산, 세목 분산, 그리고
이 소득을 받는 사람의 분산. 네. 요렇게 했을 때 세금은 낮아지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 자산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상속증여세, 요거는 특히 세복이나 그 소득 귀속자를 분산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세금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제 가처분 소득이 적어져서 부자회사 가난한 CEO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결국은 이제 회사에 잉여금이 많다는 건 회사의 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장을 하거나 이제 매각을 할 때는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많은 가치를 받으니까 좋지만, 승계를 할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승계자한테 가잖아요. 가치가 높으면 그 가치에 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져야 돼요. 상속세나 증여세로. 나는 회사에서 돈 제대로 못 엑시트 해가지고 가난한 CEO인데, 우리 애들은 또 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서 상속 증여세를 많이 내야 돼.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제 많은 엑시 방법 중에서 그래도 대부분의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는 이제 대부분 판례까지 나와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사주 이익 소각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이란, 네, 용어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자, 내 회사가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 법인에는 주주가 있잖아요. 자, 주주가 뭐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A가 6천주, B가 3천주, C가 1000주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법인에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정엘 주식회사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 정엘 주식회사에는 ABC 주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엘 주식회사에서 좀 유능한 인재를 우리 회사에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스톡옵션을 해서 인재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제 주식을 주면 증여가 되잖아요. 자, 제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좀 정일 주식회사에서 법인에서 주식을 좀 갖고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정일 주식회사에서 요 ABC 주주한테, 아, 법인에서 주식을 좀 보유하려고 하는데 주주들이 주식을 좀 팔 수 있겠냐 라고 해서 하는 게 바로 자기 주식입니다. 자기 주식 매입, 보통 이제 줄여서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자사주는요, 대표님이 법인에서 돈을 좀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에서 주식이 필요해서 주주들에게 사들이는 게 자사주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사주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왜 중요할까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그냥 오너가, 오너 주주가 법인에 있는 돈을 낮은 세금으로 개인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법인이 하는 겁니다. 왜?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 스톡 옵션이나 뭐 스톡 그랜트.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핵심 인재, 특히 뭐 개발자, 연구소장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은 회사에 꼭 있어야 되고 다른 곳에 가시면 안 되니까 주식을 좀 줘서 우리 회사와 함께 성장시키고 싶어요. 이럴 때 법인에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법인에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자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주식이 필요해서 ABC 주주들에게, 자, 내가 얼마의 주식을 사줄 테니 파실 분은 좀 파세요 라고
통지를 보내고 절차,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절차를 통해서 사들이는 과정을 자사주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을 경우에 자, 저희 회사는 A, B 주주는 안 판대요. 그리고 C 주주만 팔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주주 구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A, B는 그대로 있고요. C 주주 대신에 정해 주식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주에 법인이 들어와요. 자, 이 주식을 우리는 자사주라고 합니다. 자기 주식은요,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상법상의 의미죠. 요게 언제부터 됐냐? 2012년 4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전에도 됐는데 그전에는 상장 회사만 할 수가 있었고요. 2012년 4월 이후에는 우리 비상장 회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언제 쓰냐? 주가가 하락할 때 자기 주식을 매입시켜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가를 안정시킬 때 많이 씁니다. 이것은 주로 상장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또는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우호 세력을 매각하거나 기존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영권을 강화하는. 작년에 이제 고려 아연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이제 자기 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보통의 이제 중소기업들은 임직원 스톡옵션 등으로 많이 합니다.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려면 법인에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많이들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자기 주식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결권이 없어요. 그리고 배당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상으로 볼 때는 자본의 감소로 봅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늘어나죠. 왜? 남아있는 주주들은 이제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주의 이익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법상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또 중요한 게요. 우리 나중에 실제 자사주 할 때 이 자기 주식의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대표님들이 이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주식 관련한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 목적과 명분이 중요하다. 네. 작년 상장사 자사주 소각 규모가 이제 33%나 늘어났다고 해요. 자사주 취득, 이제 세트리온 같은 곳이 이제 최대로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뭐 상장이나 비상장이나 어떤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10년 이내 부부간 증여가 없었다면 합법적으로 법인요금 12억까지 세금 없이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10년간 부부 증여가 없었다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제가 12억까지라고 했지 이걸 동시에 하거나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절차나 방법, 시차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공부하게 된 이유죠. 똑같은 돈이 법인에서 나왔는데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렇게 50%만 받을 수도 있고 100%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은 그 자기주식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보유 목적의 자사주는 24.45%의 세금, 소각 목적의 자사주 혹은 보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공제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6.79%의 세금만으로도 10억이 개인화된다는 거고요. 나온 김에 대표님 급여 상여 한번 보겠습니다. 49%가 최종 부담 세율입니다. 배당 40%고요. 특허
오늘 이게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특허 같은 경우는 뭐 비단 특허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재산권인 경우에 14.75%입니다. 자, 이 부분도 참 그간 소음이 좀 많았는데 정확하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또 따로 준비해 드릴 거고요. 퇴직금 19%. 아직도 퇴직금은 유효합니다. 자, 퇴직금은 세금도 낮지만 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요. 요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죠. 요런 것들은 대표님들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세금이 이렇게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요런 세금 낮은 것부터 먼저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고요. 자, 이 과정에서 물론 절차나 어떤 평가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하고 명분 역시 중요합니다. 누구는 자사주해서 문제 없는데 누구는 문제가 됐네? 자사주가 문제가 아니라요. 자사주를 실행한 방법이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과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억만 해야 돼? 6억만 해야 돼? 부부 중역 공제가 6억이니까 법인에 정말 잉여금이 많은 회사가 6억만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결국은 6억만 하시고요. 또 그 해 배당을 또 10억을 받으세요. 아니, 배당이면 50%가 날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법인의 잉여금이 많은 회사, 이익이 많은 회사는 차라리 이 증여 후 자사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2억까지도 10%가 세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12억 하시면 세금이 9.7%인데 배당으로 15억을 하시게 되면 얘는 6억만 하고 그렇게 되면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항상 우리가 텍스는 플랜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걸 먼저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 세금 당연히 내야 돼요. 납세자 의무죠. 하지만 절세도 납세자의 권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익소가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미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제가 뭐 근거 법령을 굳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뭐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총으로 가름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할게요. 그림으로 좀 쉽게 했습니다. 자, 법인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있습니다. 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를 안 하고 직접 매각을 했을 때는 자, 취득가가 여기는 그냥 10,000원이라고 했는데요. 10,000원이면 자, 취득 원가가 내가 10,000원이었는데 지금 60,000원이 됐으면 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자, 그런데 내가 증여를 해서 증여 받은 사람이 내가 소각을 하고 소각 대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차액만큼만 차액이 없으면 세금도 없고 뭐 차액이 조금 있으면 세금도 조금 있겠죠. 자, 하지만 이게 올해부터 법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증여 후 1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소각은 조금 달라요. 네, 양도가 1년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자, 혹시 나는 지금 1년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은 따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1년 안 기다리고 하는 방법은 회사의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익소각 사례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이제 컨설팅 건 중에서 대표님 의견이 분명했어요. 법인에서 50억 개인화 하고 싶습니다.
주주로서든 뭐 대표로서든 어떠한 방법을 해서든 50억을 개인화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는 뭐 다양한 방법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50억을 9%대, 그 중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 가장 낮죠. 자기 주식 상법 절차, 예전 영상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자사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사주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이제 세무적인 거는 이제 평가 관련해서 요건 이제 세무 쪽의 업무고요. 그리고 자사주 절차는 이제 법무 쪽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이제 자사주의 목적이나 또 그리고 이 자사주 대금을 받았을 때의 자금의 운영이나 이런 거는 뭐 세법과 상법과는 무관하게 대표님이 이 자금을 활용하는 거는 사실 요 과정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요런 부분들을 어, 전문가에게 잘 컨설팅 받으시면서 하셨을 때 좀 체크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이런 서류 하나라도 내가 회사에 보관하셔야 될 게 있고 회사에 보관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서류들이 있는데 좀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구별이 잘 없으시죠. 뭐 이런 거예요. 증여 후 자사주를 하면 증여는 누가 한 거, 누구 서류예요? 요거 주주 서류예요. 이거를 법인에 같이 한 세트로 막 갖고 계세요. 이것은 뭐 불법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1년에 플랜을 짠 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 증여는 주주거니까 집에 보관하시는 거고, 자사주 서류는 당연히 법인에서 한 거니까 법인이 보관하는 겁니다. 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대표님들이 좀 챙기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또, 컨설팅 하시는 우리 전략 세무사님이나 또 전문 컨설턴트들은 대표님이 당연히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좀 챙겨서 추후에 어떤 다른 조사가 있을 때 어차피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대표님이 분리받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자기주식 상법 절차, 이거는 뭐 요만큼 시간이 걸리고요. 최근에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 시간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 이제 저희가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집 통지라든지 뭐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45일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앞에서 한번 또 체크를 했고요. 자, 우리 법인에 이렇게 자산이 있습니다. 이 자산을 어, 임직원이 됐던 또 주주가 됐던 개인화 하실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세금이에요. 자, 이 세금, 그러니까 법인에 있는 돈인데 내 건데 그런 제가 어떻다 그랬죠? 회사는 부자, 부자 회사. 나는 뭐예요? 가난한 CEO. 적정하게 엑시스를 했을 때 회사도 안정되고 대표님도 안정이 되고 특히 언젠가 이 승계라는 과정을 진행할 때 자녀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어, 이렇게 이제 자금이 법인에서 개인화될 때 가장 중요한 거 계획과 절차 바로 요거예요. 이 계획이나 절차에 따라서 세금이 너무 달라져요. 저는 이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플랜을 했냐에 따라서 세금이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회사마다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고 또 같은 회사여도 순서나 또 세목을 어떻게 바꾸느냐 또 이 수익을 누가 받느냐 또 세금을 누가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금의 차이는 거의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세율만 보고 내가 어떤 텍스 플랜을 세운다. 이거는 좀 대표님 입장에서
어렵게 쌓아놓은 자산인데 그냥 계획 하나 잘못 세워서 방법 하나 잘못해서 다 이제 세금으로 날아간다거나 혹은 추후에 추징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계획과 절차, 방법 이름으로 꼼꼼하게 좀 플랜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정혜를 가업승계연구소에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잉여금 엑싯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시 방법이 다양하다. 방법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진다. 그 방법에는 시간의 분산도 있고 세목의 변경도 있고 소득 귀속자의 변경도 있다. 귀속자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금의 주체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내가 낼 수도 있고 법인에서 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이 텍스 플랜이 재밌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플랜을 짜냐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는 달라진다. 또 안정성의 차이도 달라진다는 거 우리 대표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실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 추가로 다뤘으면 하는 영상 내용 올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